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갤러리 B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사교계 그 자체였다. 은은한 조명 아래 현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들이 저마다의 가치를 뽐내고 있었다. 윤서아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우아한 미소로 손님들 사이를 오갔다. 그녀의 실크 드레스는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반짝였고 그녀의 모든 몸짓에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안주인이자 이 자리를 빛내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었다. 오늘 밤 행사는 태양그룹의 신규 프리미엄 레지던스 솔라티움의 성공적인 분양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이 행사의 성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윤서아의 노력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안목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국내 최고의 작가들과 갤러리를 섭외했고 솔라티움의 예술적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녀는 단순한 CEO의 아내가 아니라 태양그룹에 보이지 않는 핵심 전략가였다. 역시 윤서아 여사님의 안목은 탁월하십니다. 덕분에 저희 그룹도 태양그룹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군요. 한 중년의 건설사 회장이 진심 어린 감탄과 함께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서아는 겸손한 미소로 화답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좋은 파트너와 함께하게 되어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그녀의 대화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막힘이 없었다. 바로 그때 행사장 입구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오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렸다. 태양그룹의 젊은 CEO이자 그녀의 남편 박진우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아내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잘 짜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벽했다. 모두가 그들을 부러움의 눈길로 쳐다보았다. 수고했어, 여보. 당신 덕분에 오늘 행사가 빛나는군. 진우는 그녀의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였지만 그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관심은 아내가 이룬 성과가 아니라 그 성과를 통해 자신이 얻게 될 이익과 명예에 쏠려 있었다. 서아는 그의 그런 모습을 알았지만 애써 외면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는 기꺼이 그의 그림자가 되어주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화려했던 열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진우는 오늘 맺은 계약건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했지만 서아의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칭찬은 없었다. 그녀의 헌신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서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성북동에 위치한 박 회장 일가의 대저택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오 여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오 여사는 태양그룹의 실질적인 여왕이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법과도 같았다. 그녀는 오늘 서아가 거둔 성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 차갑게 입을 열었다. 쓸데없는 그림 노름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니? 네가 진정으로 이 집안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게야. 오 여사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녀가 말하는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란 단 하나 태양그룹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이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옆에 있던 진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결국 그 역시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약한 아들이었다. 여자의 가장 큰 업적은 갤러리에 그림을 거는 게 아니라 아기방에 요람을 거는 것이란다. 이 간단한 이치도 모른단 말이냐. 오 여사의 마지막 말은 비수가 되어 서아의 심장에 박혔다. 그날 밤 서아는 텅 빈 침실에 홀로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이 거대한 집 안에서 그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그녀의 가치는 오직 후계자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비밀리에 병원을 오가며 온갖 노력을 했다. 고통스러운 검사와 시술을 묵묵히 견뎌냈다. 하지만 결과는 늘 절망적이었다. 며칠 뒤 서아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불임 전문 병원을 찾았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녀는 초조한 마음으로 의사의 진료실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여러 장의 차트를 넘겨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갑고 무정했다. 그는 온갖 어려운 의학 용어를 늘어놓았지만 결론은 단 하나였다. 유감스럽지만 윤서아님은 희귀한 자궁 내 질환으로 인해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확률이 0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군요.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서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진료실을 빠져나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서아는 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채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방금 받은 진단서가 들려 있었다. 불임. 단 2글자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종이 한 장이 마치 청은망은의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사랑, 그녀가 헌신했던 결혼, 그 모든 것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장날 운명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갖지 못한 여자. 화려한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결국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한 여자. 그녀가 살던 금빛 세장은 이제 문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 세장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확신과 함께 전율했다. 이 진단서는 단순한 의학적 소견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에서 발부된 퇴거 명령서였다. 윤서아는 차가운 진단서를 손에 쥔 채 박 회장 일가의 대저택으로 돌아왔다. 평소에는 따뜻하게 느껴졌던 집이 오늘따라 거대한 무덤처럼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거실에는 남편 박진우와 시어머니 오 여사가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 앉아 있었다. 서아는 남편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마지막 동아줄처럼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남편에게 건넸다. 진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읽어 내려가더니 이내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그 순간 오 여사가 날카롭게 서류를 낚아챘다. 그녀는 진단서의 내용을 훑어보더니 경멸이 가득한 냉소를 터뜨렸다. 결국 내년이 문제였구나. 알도 못 낳는 암탈기라니. 이 집안에 아무 쓸모도 없는 물건이었어. 오 여사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서아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서아는 자신을 변호해줄 유일한 사람, 남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린 나약한 아들일 뿐이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미안해 서아 씨. 우리 이 결혼도는 유지할 수 없겠어. 가문에는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하고 태양그룹에는 후계자가 필요해. 그의 말은 사형 집행인의 선고와도 같았다. 서아가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남자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버렸다. 그의 왕국을 위해 그녀는 너무나도 쉽게 버려지는 돌멩이에 불과했다. 그녀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사랑도 믿음도 그녀가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후의 일들은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집안 변호사가 나타나 그녀의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위자료는 없었다. 그녀가 결혼 생활 동안 모은 자산, 그녀가
직접 수집한 미술품, 심지어 진우가 선물했던 보석들까지 모두 박 씨 가문의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회수되었다.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다. 한때 그녀에게 고개를 숙이던 하인들은 이제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짐을 챙겨 쫓겨나듯 집을 나와야 했다.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늘 타던 기사 딸린 세단이 아닌 호출된 평범한 택시 한 대였다. 택시에 오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 집안에서 완벽하게 지워졌음을 실감했다. 그녀가 버려졌다는 소문은 박 씨 일가가 의도적으로 흘린 불임이라는 이유와 함께 상류사회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수군거림은 곧 가십기사가 되었다. 태양그룹 CEO 아내의 불임 문제로 파경. 그녀는 대중의 잔인한 호기심 앞에 발가벗겨졌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여자 핏줄을 잊지 못하는 결함품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그녀의 신용카드는 정지되었고 상류층의 친구들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세상은 그녀를 철저하게 고립시켰다. 갈 곳이 없어진 그녀는 서울의 한 비즈니스 호텔에 작은 방을 잡았다. 여행 가방 하나가 이제는 아득한 꿈이 되어버린 지난 삶의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서아는 텅 빈 호텔방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한때 자신이 그 일부였던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이제 저 불빛들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추방자였다. 숨막히는 고통이 심장을 쥐어짰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있던 자리는 거대하고 차가운 공허함이 대신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위에 웅크렸다. 방 안의 정막은 그녀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더욱 크게 증폭시켰다. 그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사랑, 명예, 부,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끝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구원의 손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끝이었다. 완벽한 절망이었다. 2년이라는 시간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어떤 깊은 상처는 씻어내고 어떤 기억은 강바닥의 돌멩이처럼 무디게 만들었다. 윤서아는 더 이상 태양그룹의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의 소음과 화려함을 떠나 경기도 이천의 한적한 동네에서 자신의 본래 이름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은 스케치와 디자인 서적 흙으로 만든 작은 모형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아연 아틀리에라는 이름의 작은 디자인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지역의 작은 카페 로고를 만들거나 수공예품의 포장을 디자인하는 소소한 일들을 했다.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온전히 일어서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차가운 대저택의 인형으로 살던 때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그녀는 과거를 완전히 잊은 듯 보였다. 더 이상 상류층의 가십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박진우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작은 세상을 가꾸는 데에만 집중하며 상처 입은 영혼을 스스로 치유해 나가고 있었다.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평온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한 통의 전화로 깨어졌다. 먼 친척에게서 온 전화였다. 태양계 시집간 후 의절하다시피 했던 아버지의 소식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도의 명장으로 이름 높았던 그녀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외면하고 있던 과거가 묻어두었던 뿌리가 그녀를 다시 부르고 있었다. 서아는 망설임 끝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고향집은 거대한 전통가마 화담요를 품고 있었다. 어린 시절 흙냄새와 장작 타는 냄새가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위용을 자랑하던 가마는 차갑게 식은 채 침묵하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도자기 예술의 심장이었던 곳이 이제는 시간 속에 잊혀가고 있었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는 쇠약했지만 딸을 보는 눈빛만은 또렷했다. 아버지는 그녀의 이혼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대신 평생을 바쳤던 화담요에 대한 이야기를 힘겹게 꺼냈다. 자신에 대해서 수백 년 이어온 가문의 유산이 끊기게 된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서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 담긴 낡은 비망록을 건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아는 며칠 동안 텅 빈 작업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먼지 쌓인 선반 위에서 빛바랜 청자 화병 하나를 발견했다. 투박하지만 깊이 있는 형태 비추처럼 오묘한 빛깔. 그 안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술혼과 장인 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은 낡고 사라져가는 유산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보석이라는 것을. 그녀의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던 창조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화담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에 그녀의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과 브랜딩 전략을 결합한다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명품을 만들 수 있을 터였다. 이것은 박진우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윤서와 자기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 위에서 스스로 거목이 되기로 결심했다. 서아는 이천에 남기로 했다. 작고 안전했던 컨설팅 회사를 정리하고 화담요를 되살리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사업은 빚더미에 올라 있었고 브랜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지 오래였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일이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가슴 뛰는 삶의 목표를 되찾았다. 어느 날 저녁 서아는 거대한 가마 앞에 섰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녀의 손은 이미 흙먼지로 거칠어져 있었다. 그녀는 성냥 한 개비를 그어 가마 입구의 마른 장작에 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이 흔들리며 어둠 속에서 그녀의 결연한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그것은 단순한 불이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의 삶에 다시 불을 지피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불꽃은 아직 작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새벽을 불러올 힘이 담겨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윤서아의 노력으로 패어갔던 화담요는 점차 옛 모습을 되찾아갔다. 작업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었고 차갑게 식어있던 감에는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망록을 연구하며 밤낮으로 흙을 빚었다. 그렇게 탄생한 새로운 도자기들은 화담요의 전통적인 기법에 그녀의 현대적인 미니멀리즘 미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예술품이었다. 하지만 예술적 성취와 사업적 성공은 별개의 문제였다. 그녀에게는 자본도 유통망도 없었다. 화담요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지 오래였다. 그녀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화담요의 가치를 알아보고 함께 브랜드를 키워나갈 파트너가 절실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상세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녀는 최고급 호텔과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냉담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 도자기를 수익성이 없는 틈새 시장으로 여겼다. 수많은 거절을 당했지만 서아는 좌절하지 않았다. 과거 태양그룹에서 겪었던 일들에 비하면 이 정도의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끈질긴 노력 끝에 그녀는 아시아 최대의 테크 및 라이프스타일 대기업 셀레스티얼 그룹에서 건설 중인 7성급 호텔 더 엠피리언의 개발팀과 미팅 기회를 얻게 되었다. 회장을 만나는 것은 아니었고 실무 책임자와의 미팅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녀는 호텔 쇼룸에서 화담요의 작품들이 어떻게 호텔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지 열정과 전문성을 담아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서아는 알지 못했다. 유리벽으로 된 인접한 사무실에서 셀레스티얼 그룹의 총수이자
아시아 최고의 억만장자로 불리는 권도연 회장이 우연히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와 함께 사업가로서의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의 시선은 아름다운 도자기를 넘어 그것을 설명하는 여자에게 향해 있었다. 권도현은 그녀의 명확한 비전과 논리적인 설명, 그리고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자신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닌 죽어가는 브랜드에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으려는 진정한 창조자의 모습을 보았다. 태양그룹이 어리석게 놓쳐버린 바로 그 천재성이었다. 호텔 실무 책임자가 정중한 거절의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다. 아름답지만 저희가 찾는 컨셉과는 조금. 바로 그때 권도현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의 예고 없는 등장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는 직원들을 지나쳐 곧장 도자기 샘플로 다가가 전문가의 눈으로 작품 하나를 집어들고 세심하게 살폈다. 그리고는 서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날카롭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작품에 대한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장기적인 비전 생산 규모의 확장성, 글로벌 시장 전략까지. 서한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의 모든 질문에 깊이 있고 명쾌한 답변을 내놓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지적인 존중과 공감의 불꽃이 튀었다. 권도현은 그 자리에서 모든 직원이 경악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단순히 호텔에 그녀의 작품을 납품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회사 전체에 투자하고 싶었다. 윤서아 대표님, 저는 고객이 되는 것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단순히 호텔 하나에 작품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는 화담요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성장할 잠재력을 본 것이다. 서한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준 남자. 몇 년 동안 곁에 있으면서도 결코 자신을 제대로 봐주지 않았던 전 남편 박진우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충격과 감동, 그리고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미래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교차했다. 그녀는 권도현이 내민 손을 바라보았다. 잠시의 망설임 끝에 그녀는 그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그 악수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새로운 파트너십, 그리고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잿더미 속에서 홀로 일어서려 했던 그녀의 곁에 마침내 세상을 움직일 가장 강력한 날개가 함께하게 된 순간이었다. 권도현의 투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서아의 비전과 잠재력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면서도 화담요의 경영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최고의 멘토이자 조력자가 되어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과 네트워크를 그녀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했다. 새로운 날개를 단 서한은 자신의 비전을 완벽하게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전통적인 느낌의 화담요라는 이름을 세련되고 현대적인 H와담으로 리브랜딩했다. 낡고 허름했던 작업실은 전통 가마의 멋은 그대로 살리되 최첨단 디자인 스튜디오와 전시 공간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그녀는 재능 있는 젊은 장인들을 고용하여 죽어가던 지역 공예 커뮤니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H와담은 밀라노 국제 가구박람회에서 첫 번째 컬렉션 제네시스를 선보였다. 동양의 절제된 미학과 서양의 모던한 디자인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그녀의 작품들은 전 세계 바이어들과 디자인 평론가들의 폭발적인 찬사를 받았다. H와담은 데뷔와 동시에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 가장 주목받는 신성으로 떠올랐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아와 도연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깊어졌다. 그들은 늦은 밤까지 함께 사업 전략을 논의했고, 때로는 비즈니스를 넘어 예술과 철학, 그리고 각자의 아픈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아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이해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권도현이라는 남자의 외로운 여정과 따뜻한 내면을 보았다. 반면 서아를 잃은 태양그룹은 서서히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의 부재는 생각보다 컸다. 그룹의 이미지는 정체되었고 야심차게 추진하던 신사업들은 방향을 잃고 표류했다. 박진우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다른 재벌가의 딸과 재혼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없는 비즈니스에 불과했다. 그는 서아의 성공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과소평가하며 무시했다. 어느 날 저녁 파리에서 열린 성공적인 런칭쇼를 마친 후였다. 에펠탑에 불빛이 보이는 호텔 발코니에서 권도현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아 씨와 함께 일하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내 삶의 모든 순간으로 확장하고 싶습니다.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들의 결혼식은 세간의 요란한 관심 대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조용하고 우아하게 치러졌다.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기를 맹세했다. 결혼 이후 H. 와담의 성공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들의 작품은 세계적인 명사들의 사랑을 받았고 뉴욕, 런던, 파리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다. 어느덧 H. 와담은 셀레스티얼 그룹의 자회사가 아닌 윤서아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빛나는 독립적인 명품 제국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상처 입은 과거를 가진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 존경받는 여성 기업가였다. 그녀는 자신을 버렸던 세상의 편견을 실력으로 완벽하게 극복해냈다. 몇 년 후 청담동에 위치한 H.와담의 플래그십 스토어. 윤서아는 이제 당당한 회장의 모습으로 자신의 아름다운 작품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변함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남편 권도현이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뒤가 아닌 바로 옆에서 그녀를 지지하는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고 진정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되찾은 것이다. 결혼 후 2년 윤서아의 삶은 이전에 겪었던 그 어떤 고통도 보상받고 남을 만큼 충만하고 행복했다.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그들의 집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와 사랑으로 가득했다. 권도현은 아시아 최고의 부호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아내를 아끼고 존중하는 다정한 남편이었다. 서아는 그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정감과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선물이 그들을 찾아왔다. 서아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이다. 한때 불임이라는 잔인한 낙인이 찍혔던 그녀에게 찾아온 이 소식은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축복이었다. 권도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아시아를 호령하는 냉철한 사업가가 아닌 아내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감동하고 설레는 예비 아빠일 뿐이었다. 10달의 기다림 끝에 서아는 건강한 아들과 딸 이란성 쌍둥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들의 우렁찬 울음소리는 그들의 삶에 울려 퍼지는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이었다. 권도현은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수십조 원의 자산보다도 그가 이룬 그 어떤 사업적 성공보다도 이 작은 생명들이 그에게는 훨씬 더 소중했다. 셀레스티얼 그룹 후계자의 탄생은 대한민국 전체의 빅뉴스였다. 언론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전했고 한때 윤서아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바로 그 상류 사회는 이제 충격과 시기심으로 들끓었다. 불임이라던 그 여자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온갖 추측과 루머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태양그룹 박 회장 일객에는 날벼락과도 같았다. 저택에서 태블릿으로 뉴스를 접한 오 여사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기물을 집어 던졌다. 그녀는 서아의 행복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절대 사실일 리 없다며 분명 대리모를 썼거나 다른 속임수가 있을 것이라고 악을 썼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박진우에게 이 소식은 전혀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삶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었다. 그의 재혼 생활은 아이 없이 삭막했고 그가 이끄는 태양그룹은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윤서아와 권도현, 그리고 쌍둥이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후회와 질투, 그리고 떨칠 수 없는 의심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정말 그녀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맞나, 혹시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의 뇌리에 과거의 진단 결과가 의문부호가 되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양심이 혹은 죄책감이 뒤늦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위기는 심각했다. 서아의 전략적 감각과 예술적 안목이 사라지자 그룹의 모든 프로젝트는 방향을 잃었다. 특히 진우가 서아의 아이디어를 어설프게 흉내내어 추진했던 대규모 복합 리조트 사업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며 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시한폭탄이 되어 있었다. 그는 무능한 리더였고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자신들의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박 회장 일가는 윤서아의 행복을 파괴하는 데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오 여사는 서아의 아이들이 친자가 아닐 것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려 했고 진우는 불안감에 휩싸여 과거 서에게 불임 진단을 내렸던 의사에 대해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혹은 모든 것을 다시 남 탓으로 돌리기 위해 진실을 찾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박진우는 늦은 시간까지 차 안에서 홀로 술을 마셨다. 그는 차를 몰아 지금은 폐업한 과거에 그 불임 클리닉 앞으로 갔다. 어둠에 잠긴 낡은 건물을 보며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있었다. 그는 마침내 휴대폰을 꺼내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다. 과거 이 병원에서 일했던 의사 한 명에 대해 알아봐 주시오. 우리 가족과의 연관성까지 전부 다.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 검은 속삭임이었다. 오 여사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웠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찌라시 언론에 윤서아의 아이들의 출생에 대한 악의적인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이제 윤서아의 곁에는 태양그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셀레스티얼 그룹의 권도현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권도현의 법무팀과 홍보팀은 오 여사의 비열한 시도를 낌새조차 채지 못하게 막아냈고 오히려 역으로 경고를 보냈다. 권도현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완벽하게 보호했다. 오 여사는 자신의 힘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무력감과 더 큰 분노를 느꼈다. 그녀의 시도는 오히려 세상의 태양그룹의 옹졸함과 비열함만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꼴이 되었다. 윤서아는 이 모든 소동을 조용히 지켜볼 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행복은 저들의 진흙탕 싸움에 오염되지 않을 만큼 견고했다. 한편 박진우가 고용한 흥신소로부터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과거 서에게 불임 진단을 내렸던 김 원장은 서아의 이혼 직후 병원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으며 그 이후 종적이 묘연했다. 더 결정적인 것은 흥신소가 찾아낸 김 원장 명의의 차명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돈이었다. 그 돈은 태양그룹의 유령회사를 통해 흘러 들어간 것이었다. 박진우는 차갑게 식어가는 손으로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였다. 누군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들고 곧장 아버지 박 회장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이 끔찍한 의혹의 실체를 박 회장은 아들이 내민 보고서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진우가 돈의 흐름이 담긴 증거를 들이밀자 노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오갔다. 아들의 집요한 추궁에 마침내 박 회장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래, 내가 했다 문제가 있었던 건 내 놈이었어. 감히 이 태양그룹의 대를 이을 아들에게 흠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순 없었다. 쓸모없는 며느리 하나 내치는 것이 내 아들을 불임으로 만드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나은 선택이었단 말이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천둥소리보다 더 오글루시텔노, 박진우의 뇌리를 강타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자신의 완벽한 삶, 태양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자부심,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결함품은 서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는 바로 자신의 가족이 꾸민 잔인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 박진우는 서재를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의 죄책감, 그의 나약함, 그리고 그의 가족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혐오스러웠다. 그는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었다. 서아의 파멸에 동조하고 방치한 공범자였다. 진실은 집안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는 어머니에게 사실을 추궁했고 어머니 역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절망했다. 오만함과 전통으로 똘똘 뭉쳐있던 박씨 가문은 이제 추악한 진실 앞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분열하기 시작했다. 진우의 현재 아내 역시 이 끔찍한 비밀을 엿듣게 되었고 이미 껍데기만 남았던 그들의 결혼 생활도 파국을 맞았다. 박씨 가문의 단단했던 성벽은 이제 안에서부터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박진우는 한때 서아를 내쫓았던 바로 그 저택의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화려한 집은 이제 차가운 묘지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에는 흥신소가 병원 기록 보관소에서 찾아낸 위조되지 않은 원본 진단서가 들려 있었다. 그곳에는 박진우라는 이름과 그의 상태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참아버리지 못했던 서아와의 결혼 사진을 보았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전모와 자신이 제 손으로 내던져버린 행복의 무게를 깨달았다. 진실은 그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자신이 만든 지옥 속에 영원히 가두어 버렸다.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너무나도 염치가 없었다. 그는 끝없는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다. 진실의 무게는 청은 망은보다 무거웠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박 회장 일가는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박진우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빠져 술로 나날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박 회장이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와 권위는 회복되지 않았다. 가족 간에는 차가운 냉전만이 감돌았고 이 내부의 균열은 태양그룹 전체를 좀먹는 암세포가 되었다. 바로 그때 침몰하는 태양그룹에게 마지막 동아줄처럼 보이는 기회가 찾아왔다. 두바이에 건설되는 초호화 복합 문화단지의 아트 디렉팅 및 디자인 총괄 프로젝트.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이 거대 프로젝트는 태양그룹이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박 회장은 그룹에 사활을 걸고 이 입찰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최종 입찰 후보로 두 회사가 선정되었다. 바로 태양그룹과 윤서아의 알츠와담이었다.
제게는 이 소식에 경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박진우와 윤서와 그녀를 벌인 제국과 그녀가 스스로 세운 제국의 정면 대결이었다. 태양에게는 생존이, 알츠유 와담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 걸린 싸움이었다. 두 회사의 접근 방식은 극명하게 달랐다. 절망에 빠진 박진우를 대신해 나선 태양그룹의 프레젠테이션은 과거의 명성에만 기댄 차에 어떤 창의적인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 윤서아가 떠난 후 그들의 아이디어는 낡고 진부해져 있었다. 그들은 오직 가격 경쟁력과 남아있는 정계 인맥에만 의존하는 구시대적인 전략을 펼쳤을 뿐이었다. 반면 윤서아는 남편 권도현과 함께 직접 두바이로 날아갔다. 그녀가 직접 이끈 프레젠테이션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그녀는 H.G. 와담의 전통 예술원과 셀레스티얼 그룹의 최첨단 기술력을 결합한 숨막히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 계획이 아니라 동서양의 문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적 체험 공간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이었다. 그녀의 발표에는 깊이 있는 연구와 철학, 그리고 진정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두바이의 심사위원단은 그녀의 압도적인 통찰력과 카리스마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며칠 뒤 두바이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H.G. 아담이 선정되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다. 이 승리는 단순한 사업 수주가 아니었다. 태양그룹의 성공이 오직 윤서아의 재능에 기댄 것이었음을, 그녀 없이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두바이 프로젝트의 패배는 태양그룹의 관 뚜껑에 박힌 마지막 못이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자 회사의 주가는 역대 최저치로 폭락했다.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채권단은 일제히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잠재되어 있던 재정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룹 전체를 집어삼켰다. 태양그룹은 이제 파산이라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 박진우는 텅 빈 듯한 태양그룹 타워에 CEO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제와담의 승리를 알리는 생방송 뉴스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윤서아는 권도현의 곁에 서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노나 질투 대신 텅 빈 허무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가 자신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이었다. 한때 그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이 거대한 타워는 이제 그의 실패한 유산을 기리는 거대한 묘비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태양그룹의 최종 부도 소식은 대한민국 재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 기업이 역사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박 회장 일가는 회사와 재산, 그리고 사회적 지위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한때 위용을 자랑하던 성북동 대저택은 채권단에게 넘어갔고 그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을 신세가 되었다. 과거 윤서아가 겪었던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박진우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윤서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공식적인 경로는 모두 차단되었기에 그는 비에 젖은 생쥐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H와담 본사 앞에서 하염없이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의 성공과 자신의 실패를 상징하는 그 거대한 건물 앞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서아는 그를 만나주기로 했다. 더 이상 그를 피할 이유가 없었다. 만남의 장소는 차가운 회의실이 아닌 H.G. 와담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작은 다실이었다. 서아가 직접 빚은 아름다운 도자기들이 전시된 고요하고 평온한 공간이었다. 멀리서 그녀의 어린 쌍둥이 남매가 웃고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그녀가 이룬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박진우는 과거에 오만했던 재벌 3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잔인한 행동과 자신의 나약함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거짓말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무너져 내리며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다. 어쩌면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녀가 무너진 태양그룹의 잔해라도 거두어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른다. 서한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증오도 연민도 승리감도 없었다. 그의 길고 긴 참회가 끝났을 때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의 사과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양심을 위한 것이겠죠. 당신과 당신 가족이 내게 준 상처는 말 몇 마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용서는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선물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니까. 나의 용서는 바로 나의 행복 그 자체예요. 그녀는 태양그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나는 당신의 실패에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당신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본질적인 진실을 일깨워 주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은 내 가치가 후계자를 낳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나의 가치는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어요. 당신이 그걸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화는 끝났다. 그녀의 무관심이야말로 그 어떤 증오보다 더 강력한 복수였다. 박진우는 텅 빈 마음으로 H.J. 아담 빌딩을 걸어 나왔다. 그는 번화한 도시의 거리에서 유령처럼 서 있었다. 반짝이는 건물을 돌아보며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었다. 자신은 그저 그녀의 위대한 여정에 놓인 하나의 장애물에 불과했다. 서한은 창가에서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미련 없이 돌아서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과거는 이제 정말로 완벽하게 그녀의 등 뒤로 사라졌다. 태양그룹의 몰락은 한 시대의 종언을 구하는 장례식과도 같았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회사는 결국 여러 개로 쪼개져 헐값에 팔려나갔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박 회장 일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뉴스의 중심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과거의 유령일 뿐이었다. 오만함의 대가는 이토록 철저하고 허무했다. 반면 윤서아의 슈아담은 새로운 시대의 태양처럼 떠올랐다. H와담은 이제 단순한 도자기 브랜드를 넘어 가구와 텍스타일 아트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제국으로 성장했다. 윤서아의 감각과 철학이 담긴 모든 것은 곧 최고의 명품으로 인정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한은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다. 그녀는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이제는 거대한 기업이 된 화담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단순히 지켜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세상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재창조하여 전 세계에 그 가치를 알렸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꽃 피워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권도현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집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H와담과 셀레스티얼 그룹의 새로운 합작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최고의 파트너이자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누는 부부였다. 그의 존재는 그녀를 완성시켰고 그녀의 존재는 그의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했다. 얼마 후
윤서아는 세계 경제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다. 전 세계의 리더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녀는 전통 속에서 새로운 유산을 창조하다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나 원망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뿌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낸 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의 연설은 전 세계에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시련을 극복한 강인한 생명력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창조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겪었던 어둠의 시간은 이제 그녀를 더욱 밝게 빛나게 하는 배경이 될 뿐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윤서아는 자신의 모든 것이 시작된 이천의 작업실에 서 있었다. 화창한 햇살 아래 작업실은 그녀가 육성한 젊은 장인들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두 아이는 엄마를 닮아 흙을 만지며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잠시 후 권도현이 도착해 따뜻한 미소로 아내와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그리고 이제는 더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가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라는 역할로 규정되지 않았다. 그녀는 회장이자 예술가였고 아내이자 어머니였으며 그 모든 것에 앞서 온전한 윤서아 자기 자신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길고 어두웠던 밤을 끝내고 눈부신 새벽을 창조해냈다.